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함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항공모함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항공모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함포보다는 높은 명중률과 강력한 파괴력의 미사일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미 해군의 가장 큰 주포였던 아이오와급 전함의 16인치 주포의 포탄은 작약량이 70kg에 불과한 반면 토마호크 미사일의 작약량은 450kg이나 되니까요. 다량의 포탄을 발사해 명중 가능성을 높이는 협차 사격 방식과 DSMAC 방식으로 유도되는 미사일의 명중률을 비교하면 미사일의 우월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거함 고포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해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굳이 항공모함을 끌고 다니면서 함재기를 띄울 필요 없이 미사일만 엄청나게 가지고 다니다가 유사시에 엄청난 미사일의 화력으로 상대를 초토화시켜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함은 전함인데 함포가 아닌 미사일을 무한대로 발사한다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이런 생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미국의 아스널쉽입니다.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나 다름없는 이 미사일 전함의 위력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실패한 이 아스널쉽 또는 합동화력함을 한국에서 운용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해군의 마지막 전함이었던 아이오와급 전함은 현대화 개장을 거치면서 근접 방어 체계인 CIWS-4문, 대함 미사일 16발, 순항 미사일 32발의 새로운 무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째 그닥 대단한 무장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2단계부터는 주포탑 1개 혹은 전부를 드러내고 여기에 미사일 경납고를 차려 수백 발의 미사일을 운용하는 괴물 같은 2차 개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기획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아스널쉽은 주포를 대신해 VLS 수직 발사관을 500셀이나 장착하는 전무후무한 화력 괴물로 기획되었습니다. 현재의 원자력 잠수함인 거대한 오하이오급 SSGN 잠수함조차도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다니는 것이 고작인데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스널쉽은 정말 어마어마한 화력의 끝판왕, 최종 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아스널쉽은 3A6 안에 13,400톤짜리와 3A5 안에 30,000톤짜리가 있는데요. 크기는 전장 251m에 전폭 32.3m, 흘수 9.7m에 이르는 거대한 함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디젤 엔진으로 속도는 22노트에 43,000km의 항속거리를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시스페로우 미사일 발사대 2기와 함대함 ATA-CMS 발사대 4기, 그리고 VLS 수직 발사대를 무려 500셀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스널쉽은 90년대 중반 미 해군의 차세대 수상 전투함 사업이었던 SC-21 프로그램 당시 제안되었던 함선 중 하나였는데요. 미사일을 주 무장으로 이전에 전함급 함선들이 수행했던 대지상, 대함대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려던 것이 해당 함정의 개념이었습니다. 구축함 중에서도 강한 화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키로프급 순양함이 400개의 VLS 수직 발사관을 가진 것보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128기의 VLS 수직 발사관을 가진 것보다 더욱 엄청난 화력인 셈인데요. 당시에 제레미 마이클 보도 해군 참모총장은 이런 괴물 같은 함정을 총 6척이나 건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6척 모두가 한꺼번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일시에 총 3,000발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관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름에 쓰인 아스널은 직역하면 무기고 혹은 병기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널쉽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와 다름없는 거대한 함정으로 기획된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아스널쉽은 자동화를 통해 운용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조 방식도 모듈화하는 등 비용을 최소한 줄여 한 대당 5억 달러에서 8억 달러 정도로 만들어낼 계획이었습니다. 비용 절감 탓에 자체적인 탐지 능력을 최소화했고 이 때문에 이지스함이나 조기 경보기 등과의 연계가 그 어떤 함정보다 필수라는 우려스러운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적의 함정 중 하나가 원거리 타격의 핵심 전력인 미사일을 500발이 넘게 가지고 떠다닌다면 어떨까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이런 아스널쉽은 제1공격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 함대의 모든 화력이 이 아스널쉽에 집중될 것이 분명한데
이를 모두 거뜬히 막아낼 수 있어야만 아스널쉽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미 해군의 강력한 이지스함들이 아스널쉽을 호위하겠지만 실전은 예측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호위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스널쉽에는 엄청난 화력이 탑재되는 만큼 만약 단 한 척만 격침된다고 해도 그 손실이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엄청난 미사일을 싣고 있는 만큼 유폭될 경우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만큼 격침되기도 쉽다는 말이 되니까요. 토마호크 미사일의 가격은 한 개만 해도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억 원인데 아스널쉽이 손쉽게 격침되면 총 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9,832억 원의 예산과 화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격침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은 거대한 항공모함들 또한 똑같은 문제지만 이들이 커진 이유는 대형 항공기를 많이 싣기 위함이라는 이유와 대양의 거대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아스널쉽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 방어 장비를 갖추겠다고 하면 처음의 기획과는 달리 끝도 없는 예산과 기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스널쉽에 탑재될 화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 나을 판이죠. 그렇게 하면 몇 척의 함정이 침몰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전력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M1 에이브람스 탱크는 유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신과 탄약고의 위치를 분리했으며 주말투 구축함도 수직 발사관을 한 곳에 몰지 않고 4개의 위치에 분산시켰는데요. 이런 것들만 봐도 막대한 화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선택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쉽 한 대에 들어갈 최소 5억 달러의 비용을 다른 이지스함들에 나눠주고 더 많은 수직 발사관을 가진 이지스함을 더 많이 갖추는 것이 다목적성 면에서도 유리해 보입니다. 아쉽게도 아스널쉽 기획은 물거품으로 날아갔지만 의미 없이 사라진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아스널쉽의 화력을 포착하기 쉽지 않은 은밀한 원자력 잠수함으로 돌리면 문제점이 없어집니다. 온갖 탐지 수단이 널린 물 위에 비해서 고요한 바닷속에서는 음파 외에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상 이런 역할은 원자력 핵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래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 1번에서 4번함에서 핵미사일을 내리고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밀어넣어서 SSGN처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무방비한 아스널쉽과는 달리 생존성을 훨씬 높일 수 있고 단독으로 어지간한 중소국 방공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나면서 전략 핵순찰의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자 남아도는 전력을 재활용하는 것에 가깝다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스널쉽과 비슷한 개념의 합동 화력함을 운용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실패작을 굳이 뒤늦게 갖추려는 것일까요? 합동 화력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계획 중인 한국형 아스널쉽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특정 국가의 미사일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기습 공격으로부터 생존하여 상대방의 핵심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비대칭 전력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합동 화력함은 원조인 아스널쉽보다는 작은 배수량 4,000톤에서 6,000톤, KDDX급 또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규모로 예상되며 여기에 해성2 함대지 미사일 등 10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이미 128셀의 VLS 수직 발사대가 있지만 이 중 80셀이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반면 합동 화력함의 미사일은 대부분이 함대지 미사일로 적의 지상 목표 타격에 초점을 맞춘 전혀 다른 용도의 함이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기존의 해군 함정 플랫폼과는 다른 새로운 선체 플랫폼을 설계할 계획이며 잠수함에 탐지되지 않도록 저소음 전기 추진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대지상 타격 임무가 주 임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대량 탑재한 키로프급 순양 전함처럼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해군의 합동 화력함은 아스널쉽이 받았던 비판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 해군은 호위해줄 이지스함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지 우리는 적의 미사일이나 잠수함의 어뢰를 방어할 능력을 가진 호위함조차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합동 화력함을 운용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 한국 해군의 합동 화력함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아스널쉽은 5대 양의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의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한반도 근해의 특징은 중심이 짧다는 점이 문제점들을 사실상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한국 해군의 합동 화력함은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한 채 안전 해역에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군함의 탈을 쓴 해상 미사일 기지로서 항구에 짱 박힌 채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미사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상 오래전부터 타격 전력을 중시해서 우리는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찍어내고 있어서 이제는 보관과 운용이 곤란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3곳의 지상 발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의 입장에서 보면 특작 부대 침투나 탄도탄으로 공격하기 손쉬운 목표물입니다. 그렇다고 지하기지를 만들어서 이 미사일들을 숨기는 것은 대형 함선 건조와 비교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이동식 발사대는 한 량에 20억 원 이상이라는 큰 비용이 필요하고 한두 발밖에 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보관하려면 최소 수백 량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사일 기지이든 이동식 발사대이든 간에 이 미사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또 지상 병력과 대공 방어망을 추가로 구축해야 해서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합동 화력함을 이용해 이 미사일들을 운용하고 항구에 짱 박혀 있으면 이미 해군 기지 방어를 위해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 이동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호위를 받으며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어서 전략적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해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을 경우 목표물로 지정된 대부분의 주요 타격 목표가 합동 화력함의 현무3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다른 주변의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다른 지역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상에 대형 군사시설이 있으면 국민적 불안감과 함께 지역 이기주의로 시설을 거부하는 등 마찰을 겪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지상의 미사일 기지 설치가 아닌 미사일 함선의 입항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은 안 돼! 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해군 세력이 미 해군에 비해 훨씬 약하다는 점 때문에 미사일을 분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딱 한 곳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해군은 어떤 가상의 적국보다 약체인 만큼 실제 해전에 돌입할 경우 함정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해군 함정들은 언제나 격침 위험에 노출되며 격침될 경우 미사일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인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해군의 함정들은 임무상 한계에 가까울 만큼 많은 미사일들을 싣고 다니는 편이기에 더 이상 미사일을 싣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은 잠수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수함이라면 생존성이 높기에 미사일을 잃을 가능성이 적어지지만 문제는 체급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은 모두 디젤 엔진 기반의 작은 잠수함들이라 미사일 적재량이 더 적어지는 데다가 숫자도 적어서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 해군에도 미국의 SSGN처럼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합동 화력함이 격침되면 손실이 크다고 하는데 이미 한국이 보유한 모든 군함은 비싸고 숫자도 적은 상황입니다. 굳이 합동 화력함이 아니라도 이지스함이 3척밖에 없는데 이 중 하나라도 격침되면 손실은 이러나 저러나 충격적이기는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는 씁쓸한 상황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로서는 그래도 한국 해군이 합동 화력함을 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아스널쉽을 왜 우리는 뒤늦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론도 있는데요. 아스널쉽과 같은 개념의 함정은 영국이나 중국 등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요. 운용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함정이지만 이를 보면 많은 이들에게 아스널쉽은 잘만 운용된다면 해군의 로망이 담겨있는 매력적인 전략 수단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